어젯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의 헤이리 강타에 최소 220여 명이 숨지고 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해일의 원인은 화산 폭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연설을 준비하다 취소했습니다. 북한에 잇따라 유화 메시지를 보내는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은 유치원법, 한국당은 국정조사, 야3당은 선거제 개편이 최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빈손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는 발생 10여 분 만에 6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낡은 건물을 칸막이로 나눠 쓰고 내부 소방 점검도 받지 않는 등 사고 위험 앞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추적이 어렵거나 특정인만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이 해외에서 총기 거래 등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일당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석 달 전 지진 해일로 2천여 명이 숨졌던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엔 순다 해협에 해일이 발생해 지금까지 22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해변의 한 콘서트장이 순식간에 참사 현장으로 변했는데 피해 지역을 여행했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탄중루승 해변의 한 콘서트장. 현지 록밴드의 공연이 한창 무르익을 즈음 해일이 무대를 덮칩니다. 순식간에 밀어닥친 해일에 휩쓸려 연주자와 관객 등 7명이 숨졌습니다. 해일이 발생한 시각은 현지 시간 22일 밤 수마트라 해변과 자바섬 서쪽 끝을 강타했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오토바이를 탄 채 언덕으로 질주했고 신발조차 챙겨 신지 못한 부모는 아이를 안은 채 내달렸습니다. Terus anak saya nutup pintu dari pantai, udah nggak tahu kemana saya tidur pokoknya. Cuma saya ini tangan terasa rada sakit, cuma kena benturan apa nggak tahu. Ini juga cuma luka-luka. 해일로 인한 피해 집계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일로 숨진 사망자는 222명, 부상자는 84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도 28명으로 늘어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건물에 깔린 주민 구조에 나섰지만 중장비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Dalam mengangkat ini kan perlu alat berat juga, alat yang lain yang sekarang lagi menuju lokasi di perjalanan. 이번 해일로 인한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를 여행 중이던 교민 7명은 모두 안전지대로 피신해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해일이 닥쳤던 해변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우리 교민을 연결해서 당시 상황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다. 예. 우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어제 저녁이었죠. 이 피해가 심했던 아니에르 해변에 직접 계셨다던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여기 인도네시아에 지금 크리스마스 연휴라 가지고 저희 가족들 두 가족을 여행을 나왔었는데 바다에서 거대한 지금 해일 같은 게 일어나서 가지고 급작스럽게 지금 야산으로 이동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희는 호텔 로비에 전 가족들이 모여 있었었고요. 근데 현진 여행객들이 갑자기 전원이 다 부랴부랴 외부로 뛰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저희 가족도 손을 잡고 다 같이 그냥 도망을 나갔었습니다. 호텔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신을 하신 건가요? 해일이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야산을 바로 앞에 있었던 야산을 타고 그냥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네. 저희 계속 따라서 한 2시간가량 야산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피신을 했었고요. 끝까지 올라가 보니 한적한 현지인 마을, 조그만 마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일행 중에 아이들도 있으신데 특히 아이들이 많이 놀랐을 네. 것 같아요. 다치지는 않았나요? 정신이 없으니까 맨발로 다 뛰어나왔어가지고 발바닥하고 이런 데는 좀 다쳤는데 크게 큰 부상은 다행스럽게 입지 않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 식사는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식사 같은 거는 저희가 엄두를 낼 상황이 아니었고 또 그런 정신도 전혀 없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대사관의 도움은 받으셨나요? 부랴부랴 아는 지인들한테 대사관에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그 이후에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아침에도 영사님께서 직접 저희 있는데 피해 현장에다가 오셔가지고 저희를 픽업하시겠다고까지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추가 해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 그 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은 조금 안전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 곳이지만 여기서도 다 한국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에 각별히 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인도네시아 해일의 원인은 강한 지진이 아니라 화산 폭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 어떻게 해일을 일으켰는지 또 피해가 왜 커졌는지 김성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한가운데 솟아있는 800m 높이 화산섬 아나크라카타우입니다. 올 들어 수차례 분화했고 어제만 4차례 분출해 분연주가 16,000m까지 상승했습니다. 1883년 본섬인 크라카타우에서 지구기온을 1도 이상 낮출 정도의 대폭발이 있었고 동시에 36m 높이 해일이 발생해 3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당시 분화로 본섬은 사라졌고 남아있는 작은 섬 아나크라카타우가 화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화산 활동에 의한 해저의 사면 붕괴가 해일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온의 용암이 분출하면서 차가운 해저 안반에 압력을 주게 되면 안반이 깨지게 되죠. 깨진 안반이 해저 경사면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것들이 바닷물을 밀어서 해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런 사전 징후 없이 발생한 이번 해일은 순다해협 연안으로 전파됐고 특히 움푹 들어간 만 지역에서 증폭됐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만 지역 해안가에서 해일이 내륙 깊숙이 파고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마트라 섬과 자바섬 사이 순다해협 지역은 유라시아판과 호주판이 충돌하는 경계여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곳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럽의 지중해로 이어지는 알파이드 조산대에 속하며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보다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환태평양은 전 세계 지진 화산의 80%가 알파이드에선 15% 정도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해일을 일으킨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이 100여 년 전 대폭발처럼 다시 분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북한 인권 관련 연설을 하기로 했다가 이를 취소했다고 미국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바라는 미국의 유화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주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중복 등 이유로 취소됐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ABC 방송은 연설 취소 결정엔 북미 협상 교착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인권 관련 연설로 북한을 자극할 경우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서 이탈할 것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최근 최룡해 부위원장 등 북한 핵심 3인에 대한 인권 관련 제재와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재지정,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등 인권과 관련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연설 취소는 북한에 유화적 신호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I will be sitting down with American aid groups early in the new year to discuss how we can better ensure the delivery of appropriate assistance. 이 같은 움직임엔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바라는 미국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펜스 연설 취소가 자칫 대북 인권 압박 완화 신호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ABC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 관련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라고 밝혀왔습니다.
비핵화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한 북미 간 물밑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유치원 3법의 신속 처리 법안 지적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그뿐 아니라 쟁점마다 여야 대치가 팽팽해서 본회의를 나흘 앞둔 이달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한국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교육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데다 여당이 나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안을 자꾸 통과시켜달라고 저희들로 하여금 거수기 노릇을 해달라고 하는데 국회가 진정 그런 곳입니까? 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시행령을 여러 차례 예고했었는데 황당한 발목 잡기 아니냐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당은 유치원 3법에 동의하는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내일 소위원회를 가동하지만 원청 책임 강화 등 쟁점에서 입장차는 그대로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유치원 3법 처리를,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야3당은 선거제 개편을 각각 최우선 과제로 보고 다른 현안과 연계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여기에 한국당은 오늘도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민간인 감찰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니라 검찰로 넘겼다고 반박하는 등 대결 국면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지도부가 만나지만 합의문대로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어제 서울 천호동의 성매매 업소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불과 사고 발생 10여 분 만에 인명피해가 이렇게 크게 발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창밖으로 한 여성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올라갔어. 쇠창살 때문에 탈출도 구조도 어려웠습니다. 건물 뒤편 외벽에 비상용 계단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밤늦은 영업 탓에 불이 날 때까지 잠을 깨지 못한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여기 자주 돌아다니는데 불은 나기 전까지 영업은 했어요. 철거를 앞둔 상황. 건물 내부 소화 장비는 점검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외관을 주로 보게 되는데 안에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좋은데 사람이 없을 때가 많을 거고요. 특히 피해자들은 50년이나 된 건물에서 칸막이로 방을 나눠 쓰고 있었습니다. 90 사이 여기 무슨 일? 여기 앞에 보니까 여기도 연탄 이거 봉지 있던데. 이거 다 연탄이에요. 서울의 또 다른 성매매 집결지. 이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위에 몇 개 있고. 반 2개 있어. 제대로 된 지붕도 없는 오래된 건물. 전선들도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불법인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진 상황에서 갈 곳 없는 종사자들이 떠나지 못하다 보니 사고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비에다가 숙소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없어요. 여러 개 이제 조각방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취약하죠. 경찰은 내일 오전 소방과 전기 등 관계 당국과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원 화재 현장에서 타살이 의심되는 60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용원 업주로 보이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목이 졸린 흔적이 있고 입안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점으로 미뤄 불이 날 당시 이미 숨져 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버스 회사가 회사 기업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산별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보험 사기까지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노조원은 사고 직후 결국 해고됐고 경찰이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중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6월 서울 동아운수의 한 버스 안. 한 승객이 버스 뒷문으로 내린 뒤 갑자기 다시 탑니다. 문을 닫으려고 레버를 내렸는데 잠시만요해서 다시 올렸거든요.
백밀러로 오니까 퇴근을 하고 먼저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이 승객은 갑자기 어깨를 다쳤다며 버스회사에 신고를 했고 기사는 바로 해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노총 산하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됐다. 복직된 지 한 달이 채 되질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기사를 신고한 승객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승객은 당시 회사 기업노조 위원장의 후배. 그러니까 기사를 해고하기 위해 당시 버스회사 대표와 기업노조 위원장 등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대표하고 그 세 명밖에 몰라요. 대표 그 사람 알겠구나. 그 사고 담당자. 그냥 오다 내려서 그냥 그렇게 한 거네. 이 버스 기사는 기업노조원이 아닌 자신을 또다시 해고하려고 회사 측이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움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쟤를 그러니까 잘라야지 앞으로도 그런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가 돼가지고 무려 8년 동안 3번의 해고와. 이에 대해 현 동아운수 대표는 기업노조 위원장이 혼자 벌인 일이라며 당시 대표였던 자신의 동생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론 찾을 수 없는 딥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딥웹의 은밀한 곳에 또 다크웹이 존재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접속자는 물론 운영자가 누군지도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미국에선 마약이나 총기 등이 활발하게 거래돼 강력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년 전 미국 FBI에 적발된 다크웹 사이트입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청부 사례까지 거래됐습니다. 다크웹에선 범죄까지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IP 주소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해 신분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크웹을 접속하기 위한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여러 경로의 중계 서버를 거쳐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최초 출발지가 어디인지 추적하거나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에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3월 신모 씨는 다크웹에 마약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연 겁니다. 모여든 회원만 630여 명. 판매상들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광고하고 판매했습니다. 대마와 필로폰, LSD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판매자 중엔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결제는 대포통장처럼 신분을 숨길 수 있는 가상화폐, 이른바 다크코인이 오갔습니다. 11월 검찰에 붙잡힐 때까지 1억 원어치나 거래됐습니다. 인터넷, SNS에 친숙한 20, 3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마약수사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크웹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자체 개발한 수사 기법으로 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 사범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9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요즘 근무 형태가 유연해지면서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로도 많이 늘었습니다. 재택근로자는 전국에 5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문제는 집에서 일한다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일을 당해도 구제를 못 받을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살 한모 씨는 한 신생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일을 하다 퇴사했습니다. 사무실이 없는 회사여서 집에서 일했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일이니까요. 집에서 이제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다시 수정하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죠. 한 씨는 최근 노동부에 사업주를 신고했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퇴사 이후에도 한 달 반치 급여를 안 준 겁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한 씨가 근로자가 아니니 구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출근하면서 찍고 퇴근하면서 찍고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은 그 노동부에서 처리할 수 없어요. 출근하면서 나 이게 뭐 일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낸 내용이 있다든지 매번 저 일 시작합니다. 저 퇴근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무라면 그렇죠. 한 씨는 주로 모바일 메신저로 회사 대표의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지시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24시간 대기였죠. 스트레스를 그만큼 받았죠. 사업주 밑에서 거의 머슴처럼 일했죠. 대법원 판례는 사업자가 정한 업무를 지휘 감독하에 수행한다면 그 사람을 근로자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지만 재택근로 특성상 근태 관리가 일반 근로와 같기 어렵습니다. 근무 장소나 시간을 꼭 지정하는 것을 어떤 근로자성의 하나의 징표로 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가 재택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정비한 것은 2000년이 마지막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를 ESS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충북 제천에서 ESS 시설에 불이 난 지 닷새 만에 강원도 삼척에서도 같은 시설에 불이 났습니다. 정부가 전국 모든 사업장에 ESS 가동 중지를 권고했는데도 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272개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8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설이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충북 제천의 ESS 화재 이후 닷새 만에 또 ESS 시설에서 불이 난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보시는 것처럼 야산과 인접해 있어서 자칫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은 1메가와트 규모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시설 측은 최근 ESS 화재가 잇따르자 제작 업체로부터 꾸준히 점검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저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것도 ESS거든, 두 개 많아요. 세 개가 있어가지고 수신을 해요. 12월 달에도 최분전에 방문했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들어 ESS 화재가 15차례나 발생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정밀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가동을 중지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에 불이 난 시설이 이미 9월부터 가동 중단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지만 시설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한파를 앞두고 수도관 동파를 막으려고 열선을 감싸기도 하죠. 이 열선이 과열되거나 물이 들어가면 자칫 불이 나기 쉬운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도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난 불은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였습니다. 수도관에 설치한 열선이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동파를 막기 위해 배관에 감는 열선의 발화 위험을 실험해봤습니다. 열선의 잘린 쪽 끝에 물을 묻힌 뒤 전원을 연결하자 곧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불이 붙습니다. 보온 효과를 높이려고 열선을 감싼 단열재에까지 불이 번져 배관을 타고 건물 위쪽으로 불길이 타오릅니다. 시중에는 인증조차 받지 않은 열선이 버젓이 팔립니다. 취재진이 찾은 가게 4곳 중 3곳에서 인증 없는 열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불 나거나 그럴 위험은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불날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냥 수명이 짧을 뿐.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을 쓰라고 조언합니다. 인증 열선이라도 끝부분에 절연마개를 씌워 단단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열선이 남는다고 겹치게 감거나 뭉쳐놓으면 위험합니다. 과열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감지기도 함께 써야 좋습니다. 주차장이나 배관들이 이제 야외에 노출된 경우 다른 원인보다 특히 열선에서 발생한 화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선으로 인한 화재는 서울 지역에서만 해마다 50건 넘게 일어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다음 달 독일과 덴마크에서 열리는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 남북이 처음으로 단일팀으로 출전합니다. 독일과의 개막전 경기는 이미 매진이 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데요. 세계 강호들과 한 조에 편성돼 대진운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단일팀은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남과 북의 선수들이 한 팀으로 첫 호흡을 맞춰봅니다. 서로 파이팅을 해치며 처음 만난 어색함을 날려보냅니다. 사상 첫 핸드볼 단일팀은 남측 16명, 북측 4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제 핸드볼 연맹은 단일팀 엔트리를 16명에서 20명으로 늘려줬습니다. 좀 더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선배로서 그리고 좀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 민족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앞에. 남측 대표팀은 8월 아시안 게임 때보다 선수단 평균 연령을 4살 이상 낮추며 세대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개막전은 다음 달 10일 세계 최강인 독일과 단일팀이 맞붙습니다. 같은 조상대 5팀 가운데 4팀이 세계 10위권 이내인 죽음의 조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19위로 6년 만에 세계 선수권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단일팀만의 특징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경기 운영과 또 어떤 개인기에 의한 어떤 부분적인 세트 플레이. 독일 교민사회는 응원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개막전 경기장인 벤츠 아레나의 17,000석표는 이미 매진됐습니다. 개최국 독일의 핸드볼을 향한 열정과 단일팀 경기에 대한 관심이 더해진 결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학생 3명이 숨진 사고 펜션의 보일러 급기관에서 벌집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일러에 바깥 공기를 공급하는 급기관이 벌집 등에 막히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배기관이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펜션 운영자들을 불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내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일 발표로 BMW 측에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의 바이패스 밸브 열림이 실제 화재 원인이었는지, 리콜 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침샘암과 담낭암이 다음 달 25일부터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가족 등 모두 1000여 명이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해군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된 취역 10주년을 맞아 함정 내부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해상 초계기와 함께 우리 해군의 작전 수행 모습까지 이철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20층 아파트를 눕혀놓은 크기의 세종대왕함이 출항 준비 중입니다. 총원 차렷! 필승!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 부두에 묶어놓은 밧줄 6개를 하나씩 걷어 올린 뒤 진해항을 떠나 이어도로 출발합니다. 한 번 바다로 나가면 보통 20일 정도 떠 있는데 하루 한 번 비상훈련을 실시합니다. 총원 전투위치! 함장의 지시에 300여 명의 승조원 전원이 제자리를 잡는데 2분 30초가 걸립니다. 기오른편 3도, 180도 잡아. 조타사의 지시로 함정이 움직일 때마다 전투지휘실에서는 현 위치를 점검합니다. 세종대왕함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레이더입니다. 360도 전 방위로 공중 표적을 최대 1000km 거리까지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잠수함 탐지 능력을 갖춘 해상 초계기가 남한 면적 3배인 작전 해역을 샅샅이 훑고 다니며 바다 위 함정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동서의 완충 구역에서 상시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밤을 새운 항해 끝에 멀리 이어도 해상과학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불철주야 우리의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현재 3척의 이지스함을 보유 중인 해군은 2020년까지 차기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